아버님 잠깐만요. 경찰이라니요? 이건 좀 멀리 나가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우리 부부는 완전히 끝난다고요. 지금 수정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라도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아니지. 자네가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수정이는 엉망이 될 거야. 나는 자네와 내 딸을 반드시 갈라놓아야 해. 자신 있는 거 아니었나? 경찰에 넘길 테니 그때 당당하게 다시 따져보게. 뭐 좋아요.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하죠. 수정이랑은 정리를 할게요. 이른바 협의 이혼을 해드리겠다는 말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저한테 추가로 1억 정도는 위자료로 주셔야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아버님으로 인해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니까요. 이게 진짜 뭐 하자는 건가? 입으로 뱉으면 다 말인 줄 아나?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아버님이시죠. 사업에 허덕이며 자식까지 잃고 힘들어하는 사위를 지금 어거지로 궁지에 몰아넣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 다 받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혼할 거고 싫으시다면 저도 대안을 생각해봐야죠. 그 순간 윤 씨는 이 지독한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올해 72세의 윤명식 씨와 사위인 42세 장성민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아내의 암투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매일 새벽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일찌감치 직장에 취직해 가정에 보태왔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점점 찼고 어느새 36세라는 나이가 되어 한창 만나던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알렸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윤 씨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만난다던 그 청년 한창 사업한다고 하더니 결혼할 준비가 된 모양이구나.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신혼집도 5억 원짜리 아파트로 준비해놨어요. 윤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더없이 딸의 행복을 바랐지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 아내는 암 투병 중이라 의료비도 빠듯했고 여러모로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딸의 예비 신랑이 신혼집을 아파트로 마련했다는 소식은 기쁘기보다는 고액의 혼수 부담으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윤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집을 준비해놨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혼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니? 딸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준비 안 해도 된대요. 시댁에서 혼수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윤 씨는 안도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니? 아빠가 어떻게 손 놓고 있겠어? 아빠, 정말 괜찮다니까요. 우리 그냥 간소하게 시작해도 돼요. 하지만 윤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빠도 도와주고 싶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준비해야지. 딸은 깊은 숨을 내쉬며 윤 씨를 바라봤지만 아버지가 결심을 굳힌 걸 느끼고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상견례 자리에서도 예비 사도는 누차 윤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혼수는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애들끼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윤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모로서 작은 도리는 하고 싶습니다. 2천만 원 정도는 준비할 생각입니다. 윤 씨는 형편이 좋지 않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앞둔 딸을 위해 도리만큼은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시댁에서 혼수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할지언정 마음속 불안감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최선의 준비를 했고 주변의 축복 속의 딸과 사위는 무사히 결혼을 치렀습니다. 사위는 결혼 초반 윤 씨의 마음을 크게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가족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윤 씨의 집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암 투병 중임에도 사위는 늘 긍정적인 태도로 장모를 챙겼습니다. 장모의 생신이나 명절 준비에도 성심껏 도왔고 음식을 나르거나 집안일을 거들며 윤 씨를 감동시켰습니다. 윤 씨는 딸이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생각에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안심하며 사위에 대한 신뢰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사위는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치료비에 보탬이 되도록 제가 2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고 부담 없이 받아주세요. 윤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큰돈을 내놓은 사위가 고마웠고 가족으로서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딸도 옆에서 사위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형편이 힘들어도 저희가 꼭 도울게요. 이제 저희도 부모님을 보필할 거예요. 그 순간 윤 씨는 딸과 사위가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족을 꾸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가 조금이라도 더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계속 쌓여갔고 윤 씨는 더 이상 아내를 집에서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눈을 감았습니다. 윤 씨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깊이 빠져들었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사위는 곁에서 윤 씨를 지극정성으로 도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선 빈소를 지키며 윤 씨를 위로했고 장례 절차를 챙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항상 곁에 있을 테니 힘내세요. 딸은 이렇게 말하며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 씨는 딸과 사위의 위로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사위와 딸이 자신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윤 씨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위가 보여준 성실함과 따뜻함이 진심이라고 믿으며 그를 가족으로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느꼈던 안도와 신뢰는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그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윤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그나마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딸의 웃음이 윤 씨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2년이 지나도록 딸은 임신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난임 진단을 받아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고 아이를 기다리며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윤 씨는 딸에게 휴식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일을 쉬는 게 어떻겠니? 회사만 잠깐 쉬면서 몸을 편하게 해도 좋은 소식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런데 딸은 고개를 저으며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던 윤 씨는 시간이 지나며 그 속사정을 듣게 됩니다. 딸은 어느 날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힘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사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조금 버티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며 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 씨는 놀라면서도 사위가 한때 건넸던 2천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그때 드렸던 돈에서 조금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 여러모로 돈이 부족해요. 윤 씨는 딸의 간절한 표정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들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윤 씨는 딸과 사위의 결혼 생활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더 깊이 얽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하길 바랐던 딸의 결혼이 금전적 위기와 갈등 속에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사업 초기에 나름 성실히 노력했지만 어느 날 큰 사기를 당하며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어느 저녁 진지한 표정으로 장인인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번에 정말 큰일이 생겨서요. 사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윤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요즘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사위는 고민 끝에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 동업자에게 크게 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중에 다행히 새 기회를 찾았고 동업할 지인도 있어요. 지금 부모님께도 지원을 부탁드린 상태인데 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그냥 간다면 신혼집도 줄여야 하는 상황도 올 것 같고 혹시나 해서 아버님께 찾아왔어요. 윤 씨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사위가 안쓰럽기도 했고 딸이 그간 마음고생했던 걸 알았기에 윤 씨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필요한 건가? 나도 갑작스러워서 일단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해두긴 했다만. 이 말에 사위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고 윤 씨는 듣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8천만 원 정도 보탬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안정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아버님께 큰 부담이 되는 건 잘 알지만 저희 부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네요. 윤 씨는 주저했습니다. 이 돈은 그가 오랜 시간 경비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차곡차곡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돈을 내어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투병 중일 때 사위가 흔쾌히 2천만 원을 도와주었던 기억이 떠올랐고 딸의 행복을 위해 사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우선은 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써서 돕도록 하겠네. 하지만 이 돈은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아줘. 내가 넉넉한 형편이면 그냥 주고 싶네만 그럴 수가 없어서 꼭 돌려줬으면 하네. 그런 각오로 일에 매달리는 게 맞을 것이고. 윤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 씨는 노후를 위해 아끼고 모아온 8천만 원을 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위가 재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딸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사위의 사업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업이 재개되었다는 소식도 없었고 연락마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얼마가는 달을 나눠서 돈을 갚았지만 이후로 사위는 점점 사업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니 일생을 타인과 돈 거래를 하지 않고 살아왔던 윤 씨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위는 가족 행사나 경조사에도 점차 모습을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을 마주치는 것이 불편했던 것인지 명절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았고 딸만 홀로 친정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윤 씨는 내심 불쾌하고 의심스러웠지만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별다른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딸과 상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간 쌓여있던 불안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서방 사업은 어떻게 된 거냐? 계속 연락이 안 오고 돈 얘기도 없어서 걱정된다.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남편도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속상해 하더라고요. 동업자한테도 뭔가 시달리는 것 같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빠. 딸은 남편을 감싸며 그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윤 씨는 딸이 남편을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는지 알았기에 더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딸의 간절한 부탁에 잠시 더 기다리기로 했지만 윤 씨의 가슴 한켠에는 점점 더 깊은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로 윤 씨는 눈만 떴다 하면 늘 거북한 상태로 일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날은 주말이었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 통화에서 들려온 지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위의 사업 문제로 힘들다던 딸이 눈에 밟혀 무작정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빵집에 들러 어릴 적 딸이 좋아하던 팥빵을 사고 두유도 한 병 챙겼습니다. 혹시 혼자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길까 염려된 것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딸의 피곤한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단은 잘 먹고 잘 자고 작은 것부터 챙기면서 힘을 내봐야지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한 윤 씨는 배를 누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봉투를 매만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이 나타나자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고생 많다. 네가 좋아하는 팥빵이랑 두유 좀 사왔어. 딸이 고맙다는 말 없이 미묘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는 순간 윤 씨는 그 속에 담긴 피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잠시 쉬던 윤 씨는 문득 눈에 들어온 카드 고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윽고 별 생각 없이 고지서를 열어본 윤 씨의 손이 그 안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평소 딸이 생활비나 청구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할까봐 신경 쓰이던 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지서 속 금액을 확인한 순간 손끝이 서늘해지며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의심스러워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해도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의 개수를 아무리 다시 세봐도 선명하게 적혀 있던 것은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열된 사용처들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카지노,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 믿을 수 없는 숫자와 한글을 보고 윤 씨는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이라니. 이게 일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숫자인가? 윤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마치 파노라마처럼 어떤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위가 얼마 전까지 사업이 잘 안 돼 힘들다고 털어놓았던 것, 딸이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돈을 부탁하던 장면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고지서는 그 모든 말들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윤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머릿속엔 의심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사업 실패라더니 결국 이 모든 게 도박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에 마치 TV 뉴스에서라도 보던 남의 일에 본인이 휘말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들며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탁자 위에 고지서를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은 윤 씨는 크게 숨을 몰아쉬었고 때마침 들어온 딸을 쏘아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 고지서 좀 봐봐. 니네가 쓴 거 맞아? 아니, 장서방이랑 관련된 거 아니냐?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윤 씨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도와준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는 돈이 여기 이렇게 허무하게 적혀져 있는 거야? 사업한다더니 이깟 돈놀이에 다 써버린 거였어? 윤 씨는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노려보며 답을 기다렸지만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식 찾아가서 따져야겠다. 어디 있어? 내 돈을 이렇게 날려놓고도 코빼기도 안 비추고 도망다녀. 두고 보자. 내가 가서 확실히 매듭 지을 테니. 윤 씨는 벌떡 일어나 차 열쇠를 가지고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윤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딸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남편한테 가서 따지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윤 씨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애원과 눈물로 가득한 딸의 모습이 당황스럽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 딸이 남편을 감싸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잘못했단 거야? 이게 장서방이 한 짓이 아니면 누가 한 건데? 그러나 딸은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빠, 제발 남편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딸의 목소리는 한없이 간절했습니다. 윤 씨는 그런 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이 조용히 입을 떼며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도박에 손댄 것도. 근데 아빠가 알면 더 가슴 아파하실까봐 숨겼어요. 그 말에 윤 씨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이 지경까지 오게 그럼 너는 그냥 두고 있었던 거야? 아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막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윤 씨는 그 순간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딸의 말에 놀라며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런데 아빠도 아시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거. 시험관 시술을 몇 번이나 했고 이번에 간신히 성공했어요. 이제 겨우 임신 초기인데 저도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빠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고지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딸의 고백은 윤 씨의 마음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평생 쏙 썩일 일 없이 살아온 딸이 이제 아이를 품게 된 기쁨과 동시에 남편의 문제를 혼자 감당해왔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딸과 손주의 미래를 생각하니 지금 당장 사위를 내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도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윤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태어날 손주를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딸의 흐느낌을 듣는 동안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한참이 지나 윤 씨는 딸과 손주의 행복을 위해 한 번 더 참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선 사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 씨는 사위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 깊게 행동을 살폈고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살리려는 듯 윤 씨의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 자리에도 사위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씨는 딸과 단둘이 식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딸은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윤 씨의 마음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일이 바빠서 얼굴 뵙기가 힘드네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리고 용돈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자를 보자마자 윤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이딴 핑계를 대고 앉았지. 얼굴 한번 보이고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윤 씨는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리며 차가운 마음을 애써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딸과 손주의 미래를 위해 최대한 이해해 보려 했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불씨를 키워 결국 이 모든 걸 다 뒤엎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윤 씨는 집으로 온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처음엔 잘못 배달된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편물의 무게와 질감이 묘하게 신경을 자극했던 겁니다. 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게 분명히 받는 사람 이름은 왜 이렇게 돼 있고 주소는 왜 여기인 거야? 윤 씨는 봉투 안팎에 적혀 있는 정보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사위의 이름과 자신의 집 주소가 적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믿을 수 없게도 도박빚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수백만 원에 달하는 미납 금액과 이자가 부과된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상환 기한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나는 쓰지도 않은 이 돈은? 이 무서운 숫자는 뭐냐고. 윤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독촉장을 손에 쥔 채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간 가슴 깊숙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거 내 집 주소로 사위 녀석이 보냈다는 건 뭐하는 짓거리인 거야? 설마 이걸 내 쪽으로 부담을 시킨 건가? 윤 씨의 손 안에서 독촉장은 차차 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이건 끝을 내야 해. 윤 씨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딸의 간청에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독촉장을 손에 꼭 쥔 채 마치 전쟁을 결심한 사람처럼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위에게 기회를 준 것이 실수였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분노한 윤 씨는 곧바로 딸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럴 리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설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딸은 사위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라니까? 아예 대놓고 우리 집에 지 이름으로 보내놨다고. 어디서 또 돈놀이 하다가 뭐가 막혔는지 그래서 주소까지 위조해서 보낸 것 같아. 이건 답이 없어. 그쪽에 미쳐버린 인간들은 구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답답하게도 딸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어제 밤만 해도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것 좀 보세요. 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손을 뻗어 집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현수막과 함께 아기 옷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꽃과 케이크까지 사오고 작은 선물도 건네며 나한테 웃으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나를 믿어달라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힘내서 같이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어요. 이 말에 윤 씨 역시 마음이 아파왔고 눈물로 얼룩진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직접 눈으로 본 고지서는 사실이었고 냉정하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괴로운 얼굴로 딸을 바라보던 윤 씨는 주머니에서 독촉장을 꺼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가슴이 아프다만 이거 직접 네가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윤 씨는 독촉장을 딸 앞으로 내밀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언제 우리 집 주소를 그렇게 상세히 알아다가 적어갔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걸 네 눈으로 봐라. 아빠 앞으로 이렇게 청구서가 날아온 거야. 이젠 빚쟁이들이 아빠 집에도 들이닥칠 거다.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딸은 천천히 독촉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사위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순간 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상태로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천둥을 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던 딸은 몇 번이고 독촉장을 확인했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까지 이런 짓을. 딸은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 씨는 딸이 충격에 빠진 것을 보며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딸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딸 역시 남편이 자신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소중한 아버지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의 비통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딸은 몸을 휘청거리며 자리에 주저앉더니 곧장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아버지에게까지 피해를 줄 줄은 몰랐어요. 사랑했던 남편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진 딸은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왔던 선택들이 모두 무의미해진 것 같아 딸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빠에게까지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딸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갑자기 딸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을 느끼며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니? 괜찮아? 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잠깐 여기 앉아보자. 윤 씨는 딸을 부축하려 했지만 딸은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윤 씨는 불안에 휩싸여 딸의 얼굴을 확인하며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딸은 응급실로 옮겨졌고 그간 쌓여왔던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윤 씨는 의사에게서 딸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무거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안타깝게도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아이와의 만남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현실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윤 씨는 누워있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딸은 눈물만 흘릴 뿐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이대로 상황을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결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딸의 인생을 흔들고 소중한 아이까지 잃게 만든 사위와는 반드시 끝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곧장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고 예상했던 대로 받지 않았지만 윤 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몇 번의 부재중 전화 끝에 사위가 결국 응답했습니다. 윤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지금 병원으로 오게. 수정이가 쓰러졌다네.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며 도망다니던 사위도 더는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병원으로 찾아왔고 윤 씨와 사위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딸의 상태를 확인한 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쯧쯧 혀를 차다가 한숨을 내쉬며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나랑 이야기 좀 하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자네,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아나?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더더욱 나를 기만하는 걸세. 사위는 이때 급히 눈물을 닦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이 얘기보다 더 괴로운 내용을 들을 게 있을까요? 윤 씨는 속에서 뭔가가 뒤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위의 모습이 너무 뻔뻔하고 철면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힘든 날인 건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가 한 일들이 이제야 모두 드러났으니 더는 미룰 수가 없네. 이쯤 되니 사위도 감이 왔던지 묘하게 표정을 진정시키고서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아버님? 윤 씨는 냉정하게 독촉장을 꺼내 사위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자네가 도박으로 만든 빚 독촉장이네. 우리 집 주소까지 담보로 쓴 거지. 이걸 나한테 숨기면서도 어떻게 딸 앞에서는 그리 멀쩡하게 웃고 다닐 수 있었나? 사위의 얼굴은 이때부터 묘하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자네를 이렇게 된 이상 내 사위로 더 둘 수 없네. 우리 애랑은 이제 각자 갈 길을 가게. 그건 자네도 충분히 각오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위는 새삼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부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면서 이건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말인가? 내 말을 듣고 일단 자네는 상황 설명부터 먼저 했어야 해. 그리고 털어놓다 보면 둘이 결혼 사이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건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어떻게 그러고도 내 딸이랑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더 뜯어낼 돈이 남았어?
처음부터 윤 씨는 사위가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사위는 눈물을 훔치던 손을 거두더니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건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저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일단 부부 일은 둘이서 결정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무작정 저희 둘을 갈라놓으시는 건 동의할 수 없네요. 게다가 아내는 지금 누워있는데 윤 씨는 그의 뻔뻔한 태도에 어이가 없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네 지금 어른 갖고 장난치나? 누가 보면 내가 잘못한 줄 알겠네. 이게 지금 자네랑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돈놀이 한다고 한 달에 5천만 원을 써대고 그거 당장 뒤엎으려다 수정이가 하도 부탁을 하기에 꾹 누르고 있었네. 그런데 내 주소로 왜 자네가 만든 비천지 독촉장들이 날라오냐고. 이거 나한테 부담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자네를 계속 사위로 두고 내 딸과 사는 걸 보라고. 그러자 사위는 느닷없이 더 황당한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벌써 잊으셨나 보네요. 제가 장모님께 드렸던 2천만 원 기억하시죠? 그거 계속 안 주시길래 받으려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렇게 제 돈 갚은 걸로 치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사위는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따져보면 공식적으로 돌려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냥 그걸로 퉁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계산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이 뻔뻔한 태도에 윤 씨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내가 빌려준 8천만 원은 뭔데? 2천만 원에 훨씬 더 크게 얹어서 줬잖아. 그러나 사위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니까 그건 곧 갚을 거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요. 윤 씨는 사위의 태연한 얼굴을 보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야 할 이유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위의 뻔뻔함은 도를 넘었고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허울 좋게 머리가 휙휙 돌아가는 사위의 말장난에 끌려다닐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 씨와 딸은 크나큰 상처를 받았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했던 손주의 존재는 그렇게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결말밖에 남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좋다. 이젠 경찰에 신고하겠다. 여기서 나한테 이러지 말고 법으로 당당하게 따져보자. 그 말을 듣자마자 고자세로 굴던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더니 경찰에 신고하면 뭔가가 복잡해질 것 같았던지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경찰이라니요? 이건 좀 멀리 나가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우리 부부는 완전히 끝난다고요. 지금 수정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라도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요. 아니지. 자네가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수정이는 엉망이 될 거야. 나는 자네와 내 딸을 반드시 갈라놓아야 해. 자신 있는 거 아니었나? 경찰에 넘길 테니 그때 당당하게 다시 따져보게. 윤 씨의 결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다는 걸 느낀 사위는 본인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이제서 체감한 듯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또 표정을 바꾸며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하죠. 수정이랑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른바 협의 이혼을 해드리겠다는 말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저한테 추가로 1억 정도는 위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아버님으로 인해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니까요. 이게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입으로 뱉으면 다 말인 줄 아나?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아버님이시죠. 사업에 허덕이며 자식까지 잃고 힘들어하는 사위를 지금 어거지로 궁지에 몰아넣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 다 받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혼할 거고 싫으시다면 저도 대안을 생각해봐야죠. 그 순간 윤 씨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랑 나는 이제 법을 끼고서 만나는 일 말고는 없을 거다. 나가라고. 그렇게 윤 씨는 사위를 내쫓은 뒤 딸이 안정을 취하는 동안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딸이 무사히 퇴원하자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사위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딸은 무척 몸과 마음이 힘겨워 보였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흔들리거나 미련을 갖기 전에 지금 겪은 이 상처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 빨리 이 사람이랑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최선으로 알아보고 도울게요, 아빠. 그리하여 윤 씨와 딸은 사위의 도박, 횡령한 자금, 윤 씨의 주소를 담보로 사용한 행위까지 모두 빠짐없이 챙겼고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실은 빠르게 사위에게 전달되었고
아마도 사위는 진짜 이 부녀가 경찰에 넘길 거란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곧장 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고 딸 역시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던 안사돈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간 별일들이 다 있었고 이번 일도 아들에게 들은 게 있을 텐데 이제사 보통 상황이 아니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와서 사과를 하고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사돈은 윤 씨를 보자마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닥 넉넉하지 않는 집의 딸내미를 우리가 며느리 받아주고 혼수도 시원찮게 받고 억대 신혼집까지 이것저것 다 해줬으면 그 정도는 감안하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걸 왜 이렇게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경찰에 신고까지 하시다니 사돈 다시 봤습니다. 윤 씨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오히려 저들 잘났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돈의 태도에 더욱 결연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윤 씨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없는 집 딸을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사정한 적 없습니다. 나는 그 집에 우리 딸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부부 사이가 맺어지게 하고 둘이 잘 살라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돈으로 지독하게 얽혀서 고생하고 그쪽 아들 뒤치다거리나 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사위 위에서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으니 혹시 조금이라도 기대를 갖고 오셨다면 돌아가십시오. 결국 사돈은 절망한 표정으로 돌아섰고 사위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윤 씨 부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씨와 딸은 법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법정 밖 윤 씨와 딸은 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정리하던 중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요. 알고 보니 사위는 2번이나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동거를 했지만 거의 2번 결혼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위분께서 이전에 2번이나 사실혼 관계를 맺었던 기록이 확인되었네요.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금전 문제로 심각한 분쟁이 있었어요.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게다가 2번의 동거 관계에서 전 동거녀들이 모두 빚 문제로 사위분을 고소했는데요. 그때도 도박과 부채 문제가 얽혀 있었고 사위분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던 정황이 있네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신고한다니까 그 난리를 쳤던 거군. 진짜 지독한 인간이네. 딸은 얼굴이 새하얘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모든 걸 속이고 저랑 결혼을 했던 거네요. 아빠, 저 진짜 너무 힘드네요. 그래놓고도 이런 과거를 갖고 있으니 더더욱 우리한테 맞춰서 신혼집도 하고 혼수도 안 받겠다고 생각해주는 척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놓고 네 시어머니는 잘도. 아니다. 이쯤 하자. 이제 이런 거에 매달릴 때가 아니야. 윤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재판에서 모든 걸 밝혀내고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윤 씨 부녀가 배상받을 방법에 대해 상담을 했고 이후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위가 반복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가족을 기만한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금전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사위는 정말 악에 바쳤는지 아니면 진짜 모든 게 끝난 상태에 있는 건지 윤 씨 부녀에게 끝까지 감형을 요구하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렸고 여기까지 간 이상 더는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와 함께 재판 결과를 들으며 복잡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저도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있고 싶어요. 그렇게 사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죗값을 치르기 위해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이미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재판을 거듭하는 중에 많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기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기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체를 알고 나니 그냥 지금은 모든 것이 지금 최선이란 생각이 드네요. 아기가 있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너무 괴로운 일이었겠죠. 그렇게 말하던 딸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되찾은 소에게 재산과 대출금을 합쳐 작은 플라워 공방을 열었습니다.
단순하게 식물들을 키우고 가끔 수업도 하는 식으로 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키워내며 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윤 씨는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했던 가게가 딸의 정성 어린 작업과 따뜻한 분위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는 일은 딸에게 새로운 활력과 위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아픔을 잊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낸 딸은 매일 아침 윤 씨와 함께 꽃시장에 들러 신선한 꽃과 식물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제 윤 씨와 딸은 새로운 삶으로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